식당에서 쫓겨난 년이 어디서 짝퉁을 들고 나타나 사기를 치는 거야. 전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부동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옆에 선 전 남편도 삿대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위자료 1억 벌써 다 쓰고 건물 청소부 자리라도 알아보러 온 거냐? 두 사람은 킬킬 웃으며 한껏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웃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신 유지은 대표님이 이 건물의 새 주인이십니다. 50억 원 단독 낙찰자이십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입 가장자리에 하얀 거품이 맺히며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1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쫓은 전 며느리가 50억 건물주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 번화가 한복판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여자가 내렸습니다. 유지은 36,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빛이 건물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반 발짝 뒤에서 따라붙었고 지은은 건물 1층 모퉁이에 자리 잡은 대형 부동산 중개소의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중개소 안은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50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류 준비는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아 계약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중개소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대충 허리에 두른 여자와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점퍼를 걸친 남자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조춘자 63, 그리고 박강철 38. 조춘자가 카운터를 두 손으로 탁 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봐요, 사장. 우리가 이 건물 1층에서 10년 넘게 뼈 빠지게 장사한 사람들이야. 건물 새로 샀다는 주인놈한테 똑똑히 전해. 임대료 올릴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는 순간 조춘자의 시선이 테이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춘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조춘자와 눈이 마주쳤고 중개소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조춘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지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지은의 손목에 걸린 시계, 테이블 위에 놓인 번쩍이는 가방, 그리고 코트의 부드러운 질감까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조춘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이게 대체 누구야? 강철아, 너 이리 좀 와봐라. 예, 내 전처 아니냐? 박강철이 조춘자 옆으로 다가서며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박강철의 입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유지은, 너 이혼할 때 준 위자료 1억 벌써 다 까먹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꼴의 옷은 어디서 빌려 입었냐? 뭐, 이 건물 화장실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 구걸하러 왔어? 조춘자가 지은의 가방을 손가락질하며 중개인을 돌아보고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 속지 마요. 저거 다 가짜야, 가짜.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식모처럼 밥이나 하던 부엌대기 출신인데 전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길 와. 어디서 사기나 치려고 분칠을 하고 나타난 게 분명해. 조춘자가 퇴하고 중개소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지은은 시선을 계약서에 고정한 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강철이 지은의 앞을 가로막고 서며 손가락으로 지은의 이마를 툭툭 칠 듯이 가리켰습니다. 야,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어디서 눈을 깔고 있어? 이혼당하고 쫓겨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입을 꾹 닫고 있냐고. 중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개인이 두 손을 모으고 덜덜 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손님들, 제발 진정하시고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조춘자가 중개인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진정은 무슨 놈의 진정. 우리가 이 건물에서 청춘 다 바쳐 장사했어. 새 주인한테 당장 전화해. 우리 사정 모르면 장사 못하게 할 줄 알라고. 중개인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똑바로 서서 외쳤습니다. 그새 건물주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조춘자의 삿대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경매로 통째로 사신 분이 여기 계신 유지은 대표님이십니다. 50억 원 단독 낙찰자. 바로 이 건물의 진짜 주인님이시라고요. 중개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춘자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조춘자의 손에서 맥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조춘자의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갈라졌습니다. 아니야. 사기야. 전현이 무슨 돈으로 50억짜리 건물을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다 전현이 너랑 짜고 치는 사기극이지? 그렇지. 조춘자의 얼굴이 하얀 밀가루 포대처럼 변했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습니다. 박강철이 눈이 뒤집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이 그 손목을 쇠파이프처럼 차갑게 쳐냈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대지 마. 단 세 글자였지만 중개소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품에서 인감을 꺼내 계약서 정중앙에 묵직하게 찍어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피처럼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지은의 눈앞으로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식당 지하 창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축축한 공간에서 새벽 4시부터 양념장을 배합하던 손, 갈라지고 트고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으로 수백 인분의 밑반찬을 만들어내던 날들, 방송에 소개되고 전국에서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조춘자는 지은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주방 구석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다 식은 찬밥 한 덩이를 입에 밀어넣던 그 서러움이 지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박강철은 짐승보다 못하게 변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주방 창고에서 몸을 섞고 있는 장면을 지은이 직접 목격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지은에게 조춘자가 내뱉은 말은 이랬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내보내는 게 맞아. 저 애가 우리 강철이 핏줄을 베고 있다잖니. 억울하면 너도 진작 애를 낳았어야지. 그날 밤 지은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개처럼 쫓겨났습니다. 10년을 종처럼 바친 대가로 손에 쥔 것은 고작 1억 원이었습니다. 지은이 인감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바다 같은 차가움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춘자가 비틀거리며 중개소 벽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야 할 건물이라고. 이건 원래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이라고. 조춘자가 미친 사람처럼 카운터 위에 서류를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개인이 급히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강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지은에게 덮칠 듯 다가섰습니다. 야, 유지은. 너 이거 무슨 수작이야? 너 같은 년이 무슨 수로 50억을 만들어? 당장 사실대로 말 안 해. 지은이 박강철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장난은 10년 전에 당신들이 쳤지. 나는 오늘 내 몫을 이자로 쳐서 찾으러 온 것뿐이야. 박강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치켜든 박강철의 팔을 비서가 재빠르게 붙잡아 꺾었고 동시에 중개소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춘자가 경찰의 옷자락을 붙잡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를 왜 잡아? 저기 저 도둑년, 저 사기꾼년을 잡아가라고. 저 년이 지금 남의 돈을 가로채고 있단 말이야. 경찰이 조춘자의 양팔을 꽉 잡고 일으켜 세우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조춘자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강철의 가슴팍에 확 밀어 넣었습니다. 즉시 명도 집행 통지서, 당장 가게 비우고 나가라는 명령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박강철의 손이 종이를 구기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게 핸드백을 집어들고 중개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박강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타며 백미러에 비친 그 비참한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첫 번째 복수 끝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지은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오후 햇살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아주 가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10년의 피눈물과 3년의 모진 인내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 잡초가 어른 허리까지 출렁이며 자란 폐가 한 채 앞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슨 낫 한 자루뿐이었고 얼굴은 열흘 넘게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사람처럼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눈 밑은 하니 그림자가 졌지만 지은은 이를 악물고 낫을 휘둘러 잡초 더미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마른 풀줄기가 잘려나갈 때마다 매캐한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수님이 마당 한쪽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그만 좀 쉬어라. 몸도 안 추스른 애가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괜찮아요, 엄마.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나서 그래요. 몸이라도 힘들어야 살 것 같아요. 지은은 대답하면서도 낫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놈의 박강철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뱀 같은 조춘자의 목소리가
귓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몸뚱이를 부서지라 움직이는 것만이 그 지옥 같은 기억을 밀어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유만수가 창고에서 커다란 갈색 항아리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마자 깊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온 마당에 진동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지은이 낫을 내려놓고 다가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무스름한 된장 위에 하얀 곰팡이 꽃이 눈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30년 묵은 된장이다. 내 할머니가 정성으로 담그신 거야. 이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유만수가 항아리를 지은의 발치에 내려놓으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하고 이 손맛이 이제 내 전부다. 남의 집에서 구박받던 시절은 다 잊고 여기서 내 이름 석자 걸고 다시 시작해라. 지은은 된장 위에 핀 하얀 꽃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30년 세월이 묵어 만들어낸 깊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아버지의 장독대 앞에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앉았습니다. 30년 묵은 장맛을 혀끝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여기에 딱 맞는 나물과 채소를 찾아 뒷산을 제 집 안방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취나물, 참나물, 곤드레, 더덕. 새벽 산길에서 이슬에 흠뻑 젖은 나무를 캘 때마다 지은의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당에서 죽어라 일하며 터졌던 그 비참한 손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동네 어기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할머니 셋이 모여 앉아 수군덕거렸습니다. 야, 유만순의 딸내미 말이다. 도시에서 남편한테 소박 맞고 쫓겨왔다며? 에구, 쯧쯧. 10년이나 살고도 자식 하나 못 낳아 버림받았다니 조상 볼낯이 없겠어. 거기다 여기서 식당을 차린다나 봐. 이 시골 구석에 누가 밥을 먹으러 온다고. 제 부모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저러나 보지. 못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지은의 귀에도 못이 박이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입을 꾹 다물고 무거운 나물 바구니만 등에 짊어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지은이 떠난 식당이 모래성처럼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강철의 그 불륜녀가 주방을 차지하면서 지은이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맛의 균형이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국물에선 탄내가 진동했고 반찬은 조미료 범벅이라 입안이 껄끄러웠습니다. 참다 못한 단골 손님이 국그릇을 밀쳐내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 집 국물 맛이 왜 이 모양이야? 예전에 그 손맛 좋던 아줌마는 어디 가고 이런 걸 내나? 불륜녀가 주방에서 입술을 삐죽이며 나와 톡 쏘아붙였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주방장인데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그러세요? 뭐, 이게 음식이야? 소금물이지. 장사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워. 손님이 욕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뒤로도 손님들의 호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춘자가 주방 문을 발길질로 열며 박강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강철아, 너 이 꼴 좀 봐라. 매출이 반 토막도 더 났어. 네가 데려온 그 계집애가 음식을 이따위 쓰레기처럼 만드니까 손님들이 침을 뱉고 나가잖아. 박강철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엄마, 좀 기다려봐. 걔도 사람인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냐.
적응. 벌써 석 달째야. 이러다 우리 집안 깡통 차게 생겼다고. 조춘자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매달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그 많던 손님들 자리는 파리만 날릴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시 시골 식당. 지은은 석 달 동안 피나는 연구 끝에 아버지의 30년 묵은 장을 미천으로 삼은 약선 밥상을 완성했습니다. 깊은 장맛에 제철 나물을 올리고 하얀 도자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낸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식당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폐가를 직접 고쳐 만든 작은 식당 앞에 지은이 하얀 앞치마를 빳빳하게 두르고 섰습니다. 간판도 없고 광고 한 줄 안 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도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도 손님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수님이 부엌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그만 불 끄고 들어가자. 첫날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다시 하면 돼. 지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가마솥에 불 좀 더 지펴주세요. 30인분 더 준비할게요. 아니, 손님 한 명 없는데 그 많은 밥을 해서 뭐 하려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 대접해 드리려고요. 지은은 30인분의 밥상을 정성껏 차려 마을 경로당으로 날랐습니다. 할머니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니, 만순의 딸이 웬 밥을 이렇게 잔뜩 해왔어? 인사드리고 싶어 준비했어요.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 지은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하게 인사하고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예. 이 된장 맛 좀 봐.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가마솥에 끓여주던 그 깊은 맛이야. 어디 나도 좀 먹어보자. 어머나, 세상에 이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싱싱하고 고소해. 할머니들이 너도 나도 숟가락을 들며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 어르신들의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객지에 나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 기가 막힌 식당이 하나 생겼다. 장맛이 예술이야.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꼭 내려와 봐라. 응. 한 주가 지나자 서너 명이 찾아왔고 2주가 지나자 1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되자 주말마다 좁은 식당 마루가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진짜 대박은 석 달째 되는 날 터졌습니다. 산을 타던 유명한 등산객 한 명이 우연히 지은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그림 같은 밥상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심산유곡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밥집, 30년 묵은 장맛의 기적. 그 글이 올라간 다음 날부터 지은의 전화기가 터질 듯이 울려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식당 앞 좁은 시골길이 자동차로 꽉 막혔고 번호표를 뽑고 3시간을 기다려야 밥 한 술 뜰 수 있는 줄이 생겼습니다. 지은은 손님이 아무리 떼거지로 몰려와도 하루 딱 50인분만 팔았습니다. 새벽에 직접 캔 나물, 아버지의 장독대에서 꺼낸 장, 어머니가 정성껏 지은 밥. 그 고집스러운 정성이 소문을 타고 사람들을 더 끌어모았습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고 5억 원을 찍더니 드디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큰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지은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장독대 항아리 뚜껑 위에 커다란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주변 땅값이 지금 헐값이다. 평당 10,000원도 안 해. 아버지, 이 땅들을 다 사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에 빨간 점을 짚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라 일하던 사람한테 귀띔을 들었다. 이 근처에 나라에서 큰 공장 단지를 들릴 수도 있다는구나. 확실치 않아도 이 가격이면 믿질 것 없다. 한번 배짱 있게 사모아 봐라. 지은은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식당 주변 임야를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시 박강철의 식당은 이제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조춘자가 사채업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돈을 빌려 인테리어를 번쩍번쩍하게 고쳤지만 맛없는 음식에 손님이 올 리 없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강철은 지은이 어디서 뭘 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불륜녀와 술을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그 여편네 시골 구석 가서 흙 파먹으며 얼마나 거지처럼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고소하네. 불륜녀가 박강철의 팔을 감싸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 생각은 이제 그만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그 시각 지은은 식당 불을 끄고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지은의 무릎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발표한 공식 공문이었습니다. 지은이 사들인 땅들이 국가첨단산업단지 배후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평당 10,000원도 안 하던 땅값이 무려 5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땅값 보상금에 식당 수익까지 합치니 현금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어머니 김수님이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지은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도시의 경매 물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건물이 지은의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그 건물 1층엔 낯익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강철의 식당이었습니다. 사채 빚을 못 이겨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물 대야를 들고 와 지은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칠어진 딸의 손을 물에 담그고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까요?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별거냐? 네가 누구보다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이제 당당하게 내 몫을 찾으러 가라.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속 경매 입찰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지은의 식당이 공중파 뉴스에 소개된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식당 주변 농로에 낯선 외제차들이 서성이기 시작했고 번듯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지은의 아버지를 찾아와 명함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고, 유 사장님, 여기 땅 주변 개발 소식 벌써 들으셨죠? 저희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쳐드릴 테니 이참에. 유만수가 명함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관심 없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시오. 브로커 한 명이 물러나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났고 전화기는 불이 난 듯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지은은 식당 번호를 아예 바꿔버리고 아버지에게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말도 섞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돈 냄새는 기어이 도심까지 흘러갔습니다. 조춘자가 사채업자에게 쫓겨 식당 카운터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지인이 툭
던진 한마디가 조춘자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야, 춘자야. 너 전 며느리 유지은이 소식 들었냐? 그 애가 시골 가서 완전 노다지를 캤다더라. 산 땅이 대박이 나서 지금 수십억을 벌었대. 조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뱀처럼 스르르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수십억? 그 부엌대기 년이? 그날 밤 조춘자가 박강철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박강철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자 조춘자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철아, 일어나 이놈아. 잠이 오냐? 지금 큰일 났다. 아이 엄마, 이 야밤에 또 왜 그래? 그 유지은이 말이다. 시골 땅으로 수십억을 벌었대. 수십억? 박강철의 잠기운이 씻은 듯이 달아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편네 위자료 1억 들고 가서 거지처럼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빚쟁이한테 시달릴 때 그녀는 돈방석에 앉아 있다니까. 우리가 이대로 눈 뜨고 당하고만 있을 거야? 조춘자가 이를 부득부득 깔며 박강철의 어깨를 흔들어댔습니다. 야, 따지고 보면 그 식당 솜씨가 누구 거냐? 우리 집에서 배운 거 아니냐고. 그 돈 절반은 우리 몫이야. 당장 챙기러 가야 한다. 박강철의 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의 식당 앞마당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새벽 5시 지은이 평소처럼 장독대 뚜껑을 열려는데 발밑에서 쩍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장독대 12개 중 8개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된장, 간장, 고추장이 아까운 줄 모르고 흙바닥 위로 시커멓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두 무릎이 털썩 흙바닥에 꺾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손으로 흘러내리는 된장을 허겁지겁 퍼 담으려 했지만 흙먼지가 섞인 장을 어찌 쓰겠습니까? 지은의 손가락 사이로 진득한 작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담그고 아버지가 30년을 금이야 오기야 지켜온 장이었습니다. 유만수가 마당으로 뛰어나와 깨진 항아리를 보더니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너무 기가 막혀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 2명이 식당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떡하니 붙이고 갔습니다. 지은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뜯어 읽었습니다. 이 식당은 이혼 전 공동재산으로 세운 것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함. 마이너스 박강철. 지은의 손이 종이를 꽉 쥐어구겼습니다. 어금니가 빠득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박강철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유만수의 집 마당까지 제 집 안방인 양 들어와서는 대문을 발로 뻥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장인어른. 아니지, 유만수 씨. 좋은 말 할 때 좀 나와보쇼. 유만수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박강철이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통 크게 위자료 1억 돌려줄 테니까 식당 지분 절반 내놓으쇼. 그 식당 맛 원래 우리 집 레시피 훔쳐서 만든 거잖아. 유만수가 박강철의 손가락을 탁 쳐내며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딸한테 10년 동안 식모살이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이제 법대로 할 거니까 각오해. 박강철이 고함을 지르며 마당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유만수가 박강철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박강철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 순간 유만수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엌에서 뛰어나온 지은이 쓰러진 유만수를 안아 눕혔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김수님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박강철은 그 꼴을 보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구, 아주 쇼를 하네, 쇼를 해. 병원비 아까우니까 꾀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지은이 고개를 들어 박강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시뻘건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나가.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박강철이 낄낄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어디 병원에서 푹 쉬어라. 법정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구급차가 도착하자 지은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는 지은의 뺨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다음 날 보건소 직원들이 떼거지로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식중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위생 점검 나왔으니 협조하세요. 지은이 앞치마를 벗으며 황당해 물었습니다. 식중독이라니요? 저희 식당에서요? 네, 이틀 전 여기서 밥 먹은 손님 6명이 단체로 배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벽마다 직접 캔 나물에 정성껏 다듬은 재료들 뿐인데 위생 문제라니요. 그런데 점검 결과 주방 반찬통에서 지은이 근처에도 안 두는 화학 첨가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인상을 쓰며 서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물질이 나왔으니 조사 끝날 때까지 영업 정지입니다. 식당 문에는 빨간 영업 정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전설의 맛집 알고 보니 위생 엉망이라는 글이 퍼졌고 사람들은 역시 시골 식당은 믿을 게 못 된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은은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있고 식당 문은 닫혔으며 세상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은의 두 손이 앞치마를 꽉 거머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식당 뒷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지은 대표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정태호라고 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단골입니다. 지난달에도 3번이나 와서 된장찌개를 먹었죠. 이 집 사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요리하는지 잘 압니다. 남자가 지은의 맞은편에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뉴스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벌인 조작입니다. 제가 무료로 변론을 맡아드리겠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정직하게 밥 짓는 사람이 이런 더러운 모함에 쓰러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앞치마 위로 톡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주방 구석 선반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식재료 도둑을 잡으려고 몰래 달아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웬 낯선 알바생 놈이 반찬통에 몰래 가루를 집어넣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 잡았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박강철의 뒤를 캐보니 사체 빚이며 탈세 증거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지은은 식당 문을 닫는 대신 마을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0인분의 밥을 지어 직접 날랐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지만 밥을 푸는 손길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럴 애가 아니지. 누가 시기해서 짓궂은 짓을 한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도 지은의 진심에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경찰 조사에서 알바생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그 청년을 찾아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 안 한다. 다만 누가 시켰는지 진실만 말해다오. 20살 남짓한 청년이 울먹이며 자백했습니다. 그 박강철이라는 사람이 시켰어요. 돈을 주면서 이걸 넣으라고. 안 하면 우리 가족을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알바생의 증언과 카메라 영상이 제출되자 영업 정지는 즉시 풀렸고 박강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만수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그 건물에서 그 인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낼 거예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힘없이 하지만 굳건하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조심하거라. 하지만 절대로 지지 마라. 지은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5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엔 이제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안이 아직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박강철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명도 집행 통지서를 구겨 쥐고는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듯 일그러졌지만 종이 조각을 낸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달라질 리 없었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나갔던 조춘자가 다시 중개소 유리문 앞에 시뻘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경찰이 팔을 붙잡았지만 조춘자는 미친 듯이 뿌리치며 유리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두들겨 팼습니다. 야, 유지은이 너 당장 나와. 이게 끝인 줄 알아? 너 사람 잘못 봤어. 유리 너머로 지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조춘자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층별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층부터 5층까지 세입자 명단이랑 계약 만료일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비서가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지은 쪽으로 돌렸습니다. 1층은 박강철 명의의 식당입니다. 임대료가 무려 14개월이나 체납된 상태라 당장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4개월이나 밀렸다고요? 지은이 기가 차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2층 미용실부터 4층 사무실까지 나머지 세입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직 1층 식당만 문제입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볼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층 박강철 식당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성실한 세입자분들께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안심하시라고 안내문 발송하시고요. 비서가 서류를 착착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은이 중개소를 나서려는 순간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박강철이 엉금엉금 기어와 지은의 발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야, 유지은. 야, 지은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지은이 발걸음을 멈추고 박강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강철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엔 개기름 같은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야, 이 건물 1층 가게 없으면 우리 식구는 길바닥이야. 14개월 밀린 거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와서 다 갚을게. 제발 시간 좀 줘.
우리 정이 있잖아. 시간? 지은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신네 식당 바닥을 눈물로 닦을 때 당신은 나한테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줬어? 박강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가 합중물처럼 닫혔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과로로 쓰러져도 병원 한 번 안 데려가고 장사 바쁘니까 빨리 일어나 일해라 하고 등을 떠밀 때 그때 나한테 시간을 줬냐고 묻잖아.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중개소 안을 쩡쩡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나한테 당신 줄 시간 같은 건 없어. 당신 인생도 이제 끝났고. 지은이 박강철의 손을 발목에서 매정하게 쳐내고 중개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강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지은의 세단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려 건물 전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져 있었고 1층 식당 간판은 전구가 반쯤 나가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은의 손맛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지은이 청춘 10년을 온전히 바쳐 키워낸 그 식당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님, 1층 자리에 새로 들어올 가게 도안입니다. 화면 속에는 따뜻한 나무색 인테리어에 흰 도자기 그릇이 정갈하게 놓인 명품 한식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유지은의 숲이라는 글씨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건물 옥상이에요.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1시간 뒤 유만수와 김수님이 옥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다 낫지 않아 걸음이 느릿했지만 옥상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도심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아버지의 얇은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날렸습니다. 어머니 김수님이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우리 딸이 이 큰 건물을 샀어. 우리가 이 건물 주인이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 지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 주름이 깊게 파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 한마디 대신 지은의 어깨를 투박하게 한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에 지은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건물 1층 식당 안에서는 박강철과 그 불륜녀의 고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강철이 주방 조리대를 주먹으로 쾅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이 없다고. 임대료 14개월치를 지금 어디서 구하냐고. 불륜녀가 앞치마를 바닥에 팽개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나한테 소리 지르면 돈이 나와? 장사가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손님이 안 오는 건 이 식당 음식이 개밥보다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야? 네가 주방 맡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음식 탓을 해?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내 전처가 하던 걸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하냐고. 이 무능한 인간아. 불륜녀가 주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강철은 기름때가 찌든 조리대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불륜녀가 지은의 사무실을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지은 대표님 만나러 왔어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지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불륜녀는 한때 지은의 남편을 뺏고 안방을 차지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꾀재재한 행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강철이 사채 어디서 빌렸는지, 돈 빼돌린 통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그 인간 비리 다 까발릴게요. 지은이 불륜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뒤통수를 치려는 거죠? 불륜녀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강철 이제 알거지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은은 5년 전 식당 창고에서 남편과 뒹굴던 이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분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네. 아니, 제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손잡을 생각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불륜녀가 쫓겨나듯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저 여자가 한 말 다 녹음됐죠? 그 녹음 파일 박강철한테 이름 숨기고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박강철의 식당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강철이 불륜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나를 팔아먹어? 유지은한테 가서 꼬리를 쳐? 이 불효시 같은 년. 나라고.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손찌검이야. 다음 날 아침 조춘자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은의 사무실로 쳐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장사한 안주인이야. 비켜. 조춘자가 요원들을 밀치다 안 되자 그 자리에서 복도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사람 죽이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두고 죽이려고 들어.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줘. 지은이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 서서 그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엔 침 한 방울 튀지 않을 것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경찰이 출동했고 조춘자는 양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조춘자가 건물 밖으로 쫓겨나며 악을 썼습니다. 유지은,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지은은 이미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은 뒤였습니다. 지은은 벽에 걸린 커다란 조감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깡촌의 작은 식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강철 식당에 최후 통첩 보내세요. 딱 일주일 준다고. 안 나가면 법원 사람들 불러서 짐 싹 다 길바닥에 내던질 거라고요. 그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을 모시고 최고급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내가 이런 비싼 옷을 입어도 되는 거니? 엄마 개업식 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처럼 서 계셔야 해요. 아버지도요.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한복을 걸쳐보며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셨습니다. 지은은 거울 속에 비친 부모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10시 지은의 건물 앞에는 대형 이삿짐 트럭 2대와 법원 집행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장갑을 끼고 매서운 눈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차가웠고 가로수 낙엽이 한 입 두 입 쓸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지은은 팔짱을 낀 채 1층 식당을 서늘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식당 유리창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확성기를 들고 식당 정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박강철 씨, 법원명도 집행영장에 따라 강제 퇴거를 통보합니다. 당장 문을 여십시오. 안에선 죽은 듯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행관이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30초 이내에 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제야 안쪽에서 박강철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못 나가. 죽어도 못 나간다고. 이 가게가 내 목숨인데 어디를 나가라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집행관이 손짓하자 인부들이 공구를 들고 다가와 잠금 장치를 해체했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쇠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찌든 기름때와 썩은 음식 냄새가 역하게 밀려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강철은 주방 안쪽에서 가스통을 두 팔로 꽉 끌어안고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은 안 씻은 듯 머리는 떡이지고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 다 같이 죽는 거야. 나 이거 가스통 확 열어버린다. 집행관이 인부들을 멈춰 세우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박강철 씨, 그만하고 내려놓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위험한 행동 계속하면 감옥 갑니다. 박강철의 두 팔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했습니다. 가스통 위를 짚은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결국 집행관이 다가오자 박강철은 가스통을 놓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조춘자는 식당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죽여라. 이 몸뚱이를 밟고 지나가라고. 내가 이 금쪽 같은 가게를 어떻게 읽었는데.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아. 인부들이 조춘자의 양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조춘자가 허공에 발길질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인부들은 묵묵히 그녀를 건물 밖 인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은 맞은편 길가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지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며 이 건물을 돌아봤을 때 조춘자가 저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지요. 꼴 좋다. 그 꼴로 어디 가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려나 몰라. 그 독한 말을 등에 맞으며 빗속을 걷던 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부들이 식당 안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시커멓게 앉은 가스레인지, 녹슨 냄비 찌든 때가 낀 조리대. 지은이 10년 동안 새벽마다 손마디가 닳도록 닦고 또 닦았던 그 기구들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쌓여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식당 결국 쫓겨나네. 임대료를 1년 넘게 떼먹었다며? 지은이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주방 구석 조리대 및 숨겨진 틈새에 손을 넣어 낡은 장부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부엔 수상한 숫자금이 가득했고 봉투 안에선 정체 모를 약품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이 그것들을 집행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시죠. 조리대 밑에 숨겨놨던 겁니다. 먹는 음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해 보세요. 인도 위 짐더미에 걸터앉은 조춘자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악을 썼습니다. 내 아들 식당 돌려내. 전현이 우리 가게를 통째로 훔쳐간 거야. 아이고, 도둑이야.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혀를 차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남의 건물에서 월세도 안 내고 버티는 게 도둑이지 누가 도둑이야? 적당히 좀 하쇼. 박강철은 밖으로 끌려나와 미친 듯이 휴대폰을 눌러댔습니다. 불륜녀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았습니다. 3번, 4번. 그러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박강철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불나비 같은 여자가 남은 돈을 몽땅 들고 튀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박강철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지은이 박강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박강철, 정신 들어? 네가 그년한테 사준 목걸이, 차, 가방. 그거 다 내 건물 월세 밀린 거로 압류했어. 이제 너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박강철은 대답도 못하고 꺼이꺼이 울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박강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간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콱광 하고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은의 비서가 떡 상자를 돌리며 개업 인사를 다녔습니다. 이웃가게 미용실 사장님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유 대표님, 축하해요. 솔직히 저 식당 때문에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 것 같네. 속이 다 시원해. 개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건물 1층은 따뜻한 나무 냄새와 정갈한 장독대로 꾸며진 유지은의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지은은 분홍 한복을 곱게 입은 어머니와 감색 한복의 아버지 손을 잡고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싹둑 마이너스. 리본이 잘리는 순간 거리가 떠나갈 듯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부모님을 모시고 매장 안으로 들어서며 손님들께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입술을 꾹 깨물며 감격을 참으셨습니다. 그 시각 두 블록 떨어진 골목 전봇대 뒤에서 조춘자가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상전처럼 대접받는 지은과 사돈 내외를 보자 조춘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맺히더니 조춘자는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지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조춘자 씨가 근처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답니다. 지은의 찻잔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찻잔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 이 된장찌개 맛 좀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장으로 끓인 겁니다. 맛이 아주 깊지요? 지은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지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주방 바닥에서 찬밥을 먹던 여자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 밤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건물을 되찾은 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지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유지은의 숲은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부터 줄이 100m 넘게 늘어섰고 예약은 석 달치가 꽉 차서 돈이 있어도 못 먹는 집이 되었지요. 방송마다 지은의 식당을 모셔가려고 난리였고 신문에는 시골 총구석에서 온 50억 건물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오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식품회사 K-푸드의 서진태 회장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기사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편이가 쓰는 장말이야. 도대체 뭘 넣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환장을 해? 비법 파악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30년 묵은 전통 장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리 캐내려 해도 비법이 철저히 비밀입니다. 서 회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삐딱하게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전통 장시장 먹으려고 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 말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시골 아줌마 하나가 맨손으로 그 시장을 다 뺏어가고 있어. 이게 말이 돼? 비서실장이 겁에 질려 대답도 못하고 서 있자 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박강철이라는 놈, 그 여편네 전 남편 맞지? 네, 회장님. 지금 건물에서 쫓겨나서 사채업자들한테 죽기 살기로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서 회장의 입꼬리가 뱀처럼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당장 데려와. 쓸모가 있겠어. 며칠 뒤 서울 외곽의 아주 화려한 호텔방. 박강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좋은 곳은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넓은 거실 소파에 서 회장이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박강철이 굽신거리며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박강철을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내 전처 유지은이 그 여편네 한 번에 무너뜨릴 약점 아는 거 없어? 박강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 제가요? 너희 둘이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요리법이든 숨겨둔 남자든 뭐든 좋아. 하나만 가져와 봐. 그럼 내 그 지긋지긋한 사채 빚 내가 싹 다 갚아줄 테니까. 박강철의 목젖이 꿀떡하고 움직였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사채업자 발소리만 들려도 오줌을 지리던 박강철의 머릿속에 금자발이 아른거렸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 여자가 요리할 땐 워낙 철저해서 저도 레시피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면 만들어내서라도 가져와야지. 서 회장이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쓱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K-푸드가 5년 전에 등록해놓은 장 만드는 특허다. 유지은이가 만드는 장이 우리 기술을 훔친 거로 몰아가면 돼. 네가 전 남편이니까 유지은이가 결혼 생활 중에 우리 회사 기술을 몰래 훔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거짓말만 하면 끝이야. 알겠어? 박강철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눈은 이미 돈독이 올라번들거렸습니다. 이거 하나면 제 빚 다 없어지는 거 확실합니까? 서 회장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박강철이 열어보니 누런 수표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맛보기다. 일이 깔끔하게 끝나면 나머지도 챙겨주마. 박강철이 그 돈을 품속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열흘 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TV며 신문이며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적의 맛집 유지은의 숲, 대기업 기술 도용 충격, 전 남편의 피 맺힌 폭로, 내 아내는 대기업 기술을 훔친 도둑이다. 지은이 아침에 눈을 떠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뉴스 알람이 수백 개나 쌓여 있는데 전부 지은을 도둑으로 모는 내용이었지요.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앞은 아침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온 손님은 한 명도 없고 K-푸드 피해자 연합이라는 조끼를 입은 건달 같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기술 도둑 유지은은 당장 사죄하라. 남의 기술 훔쳐서 건물 산 도둑년, 당장 문 닫아라.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그 꼴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줄을 서려던 손님들도 시위대의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정태호 변호사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K-푸드 이놈들이 제대로 작정했습니다. 특허 침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손해배상액이 무려 200억이랍니다. 뭐라고요? 200억? 지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난리예요. 건물 담보로 빌린 30억을 지금 당장 갚으라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밖에서 시위대 놈들이 질러대는 악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챙그랑 마이너스 하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위대 중 하나가 날린 달걀이 유리창에 부딪혀 노란 액체가 눈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어디서? 식당 뒷골목으로 오시다가 시위대 놈들이 던진 오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쓰러져 계십니다. 지은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골목 바닥에 어머니 김수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운 코트에는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었고 어머니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였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안아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나 지은이야, 엄마. 어머니는 눈꺼풀만 파르르 떨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실어갔고 지은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 지은의 손등에는 아직 어머니 옷에서 묻은 더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닦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지은 대표님, 나 K-푸드 비서실장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자비를 베풀어 합의를 제안하셨어요. 그 식당 브랜드랑 장 만드는 비법 우리한테 다 넘기고 이 바닥 떠나세요. 그럼 소송 싹 다 취하해 드릴 테니까. 지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 자식 같은 브랜드를 넘기라고요? 네, 간단하잖아요. 유지은의 숲 상표권이랑 레시피 싹 다 양도 서류 쓰고 시골로 내려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깡촌 우리 집 땅에 흙을 담아온 것이었지요. 거칠거칠한 흙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 땅의 정직한 흙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흙을 꼭 쥐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이 K-푸드라는 놈들 예전에도 이런 짓 한 적 있죠? 조사해보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소문난 맛집 7군데를 이런 식으로 소송 걸어서 다 뺏어갔더군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에 카메라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지은은 주방의 모든 과정을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단 한 방울의 가짜 약품도 쓰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술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주방 전체가 제 결백의 증거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유명한 요리사들이 직접 지은의 식당에 와서 맛을 보더니 카메라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만드는 맛이 아닙니다. 수십 년 세월이 빚어낸 진짜 장맛이에요. K-푸드 따위의 가짜 제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식재료를 대주는 업체들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리 K-푸드랑 거래 끊기 싫으면 유지은이네 식당에 물건 대주지 마. 하루아침에 채소며 쌀이며 해산물이며
납품이 싹 끊겼습니다. 지은이 텅 빈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반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물건이 다 끊겼어요.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걱정 마라, 지은아. 이 아비가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새벽 5시, 지은의 건물 앞에 트럭 3대가 요란하게 멈춰 섰습니다. 깡촌 마을 사람들이 밤새 수확한 배추, 무, 고추, 시금치가 트럭 짐칸에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트럭에서 내리며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마을 식구들이 다 내 뒤에 있다. 걱정 말고 밥이나 지어라.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지은은 이 모든 걸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내준 트럭, 텅 빈 냉장고, 대기업의 행패. 제목은 이랬습니다. 거대 기업이 시골 식당 하나를 어떻게 죽이는지 보십시오.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500만을 넘으며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대기업이 깡패보다 더하네. 유지은 대표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K-푸드 물건 이제 절대 안 삽니다. 불매합시다. 여론이 무섭게 돌아섰습니다. K-푸드 본사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지은은 사무실에서 영상 수치를 확인하며 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 회장이 그 인간 박강철이한테 돈을 줬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요. 지은의 눈빛이 타오르는 노을처럼 붉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지은은 이제 잠까지 줄여가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주방 불을 밝히고 음식을 준비했고 낮에는 정태호 변호사와 함께 대기업 K-푸드의 숨통을 조일 꼬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도왔는지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K-푸드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전 직원이 지은의 영상을 보고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정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서진태 회장이 박강철한테 뒷돈을 찔러준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은이 서류 뭉치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증거가 확실해요? 그럼요. 서 회장 그 영악한 양반이 증거를 다 지운 줄 알았겠지만 억울하게 잘린 직원이 회사 서버에서 몰래 다 복사해뒀답니다. 돈 보낸 날짜, 금액, 심지어 박강철이랑 입 맞추는 녹취록까지 싹 다 들어있습니다. 지은은 그 길로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로 달려가 제보자 한수민 씨를 만났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서 회장이 비서실장을 시켜서 박강철한테 수표 다발을 넘긴 내역이랑 특허 가짜로 꾸미라고 시킨 메모까지. 제가 7년 동안 충성하며 일했는데 회장 비리 좀 알았다고 개처럼 쫓겨났습니다. 대표님, 제발 그 인간들 꼭 좀 벌해주세요. 지은이 그 작은 장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것이 어찌나 묵직하게 느껴지는지 지은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청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용기 내주셨어요.
제가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사흘 뒤 서울 한복판 큰 호텔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지은을 향해 총구처럼 렌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단정한 재킷 차림으로 단상에 오르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눈이 멀 지경이었습니다. 지은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지은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기업 K-푸드가 한 평범한 식당 주인을 어떻게 도둑으로 몰고 죽이려 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뒷벽의 커다란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씩 떴습니다. 박강철 앞으로 수표가 나간 내역이 뜨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태 회장은 제 전남편 박강철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저를 모함하라고 시켰습니다. 여기 그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서 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강철 씨, 그냥 유지은이가 우리 기술 훔쳤다고 말만 해. 그럼 내 빚은 내일로 싹 다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뒤이어 박강철의 비굴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질문을 던졌지만 지은은 차분하게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아버지의 요리 일지였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K-푸드가 자기네 특허라고 우기던 그 기술은 사실 제 아버지가 40년 전부터 기록해온 우리 집안의 비법입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이 평생 땅만 파고 산 노인의 일지를 통째로 베껴놓고는 오히려 저더러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화면 왼쪽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가, 오른쪽에는 대기업의 특허 문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까지 똑같은 것을 본 기자들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회견장 뒤에 숨어있던 K-푸드 직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이 방송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자마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이 깡패냐? K-푸드 물건은 이제 쳐다보지도 말자. 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K-푸드 본사에 들이닥쳐 상자 수십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찜질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TV를 보던 박강철 앞에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강철 씨, 증거 조작과 거짓 증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서 회장이 시킨 거라고. 박강철은 수갑이 채워진 채 알몸에 수건만 걸친 꼴로 끌려나갔습니다. 찜질방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급해진 서 회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지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대표님, 회장님이 수백억을 주겠답니다. 합의서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평생 먹고 놀 돈을 드리겠답니다. 지은이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아니, 수백억이라니까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돈은 이미 차고 넘치게 벌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지은 죄만큼 법대로 처벌받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지은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딸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아무도 못 건드려요. 뭐냐? 우리 딸 장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일주일 뒤 서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K-푸드 주가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해외로 튀었던 불륜녀도 공항에서 붙잡혀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고마운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마을길을 훤하게 새로 닦아주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지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런 큰 선물을. 아니에요, 이장님. 그때 트럭 몰고 와주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큰 길로 편하게 다니세요. 박강철은 감옥에서 매일같이 참회한다며 편지를 보내왔지만 지은은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조춘자는 아들이 감옥 갔다는 소리에 미쳐버렸는지 지은의 건물 근처에서 며느리야, 밥 다 됐냐? 하고 헛소리를 지르며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쯧쯧 벌 받은 거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시상식에서 여성 리더 상을 받은 날 밤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산사에 올랐습니다. 보름달이 쟁반같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으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네, 아버지.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장맛을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정직하게 만든 우리 음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 거거든요. 지은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보름달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식모살이 눈물이 이제야 찬란한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날 도심 한복판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20층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유지은 월드센터라는 금빛 글씨가 눈이 부시게 반짝였습니다. 5년 전 눈물로 샀던 그 낡은 5층 상가를 헐고 그 자리에 지은이 보란듯이 세운 새로운 성이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지은의 자식 같은 식당과 요리학교가 들어섰고 위로는 연구소며 사무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준공식 날 아침 지은은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 앞은 축하해 주러 온 인파와 방송국 카메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요. 비서가 다가와 웃으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전 세계 20개 나라에 우리 매장이 35개나 생겼습니다. 올해 안에 50개는 거뜬히 넘길 것 같아요. 지은이 기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애쓰셨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일 얘기보다 우리 부모님부터 모셔와야죠. 잠시 뒤 아버지 유만수 씨와 어머니 김수님 씨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멋진 감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셨고 어머니는 고운 연보라색 한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두 분 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얼굴엔 주름 사이로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지은아, 이게 정말 다 우리 딸 건물인 거냐? 꿈만 같구나. 엄마, 우리 가족 건물이죠. 이제 고생 끝이에요. 지은이 어머니의 팔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로비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 앞에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액자 안에는 40년 전 아버지가 처음 된장을 담그며 삐뚤삐뚤 적으셨던 낡은 요리일지 첫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만져보려다 말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드렸습니다. 아버지, 3층에 가보실래요? 아버지 성함으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자 입구에 유만수 요리학교라는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글씨를 한참이나 쳐다보시더니 딸의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그 마음이 다 느껴져 지은의 코끝도 찡해졌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은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박강철 씨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달에 출소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 근처 공원에서 노숙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조춘자 씨는 요양원에서 제 아들도 못 알아본 채 지낸다더군요. 지은은 잠시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류를 집어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 진행하죠. 그날 저녁 지은이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가로등 아래 웬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강철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옷은 실밥이 터져 너덜너덜한 꼴이 5년 전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강철이 지은을 보고 움찔하며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지은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박강철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살려달라는 건지. 하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남자를 3초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걸었습니다. 건물 앞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대네요. 경찰에 신고해서 좀 보내주세요. 지은은 얼음처럼 차갑게 박강철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강철은 가로등 아래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지은의 또박또박한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고향 깡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지은이 선물한 번듯한 도서관과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지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마을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줘서 어떡하니?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이장님. 제가 힘들 때 이장님이 손전등 들고 길 밝혀주셨던 거 저 평생 안 잊어요. 그 빛 덕분에 제가 안 넘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은은 마을 끝자락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패가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춘자가 보낸 깡패들이 깨뜨렸던 장독대 자리엔 이제 새 항아리들이 반짝반짝 바뀌어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이 서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저 귀한 아이가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구려.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밥 다 됐어요. 작은 밥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10년 전 쫓겨난 지은에게 어머니가 울면서 떠넣어 주셨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세 사람은 도란도란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주홍빛으로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지은은 홀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도심 속의 지은의 건물이 우뚝 솟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밤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던 비참한 여자는 이제 거기 없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앉아 찬밥을 눈물로 씹던 그 불쌍한 여자도 이제 없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가엔 이제 도끼가 아닌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밤이슬 맞는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네, 엄마. 지금 가요. 지은은 사뿐사뿐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밑에는 파릇파릇한 봄풀이 돋아나 있었고 개구리들이 정겹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부모님이 나란히 서서 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두 분의 팔짱을 꼭 끼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건물주는 바로 나 자신이다. 지은의 가벼운 발걸음이 따스한 봄밤 속으로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모처럼 부려먹고 버린 며느리가 10년 뒤 50억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쫓겨나던 날 손에 쥔 건 고작 1억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깡촌의 폐가에서 다시 시작한 여자가 아버지의 장맛 하나를 믿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사람을 얕보는 마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식모로 부렸고 남편은 아내의 헌신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들이 비웃고 내쫓은 그 여자가 그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돌아오고 묵묵히 흘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유지은은 복수를 위해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정성껏 밥을 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진심이 쌓이고 쌓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버틴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